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기회이승, 제가 오늘 이제 강연을 한 큰 주제죠. 기회는 무엇인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기회에 대해서 나를 이제 다를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다른 방식으로 기회를 얻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기회는 어떻게 하냐? 보통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빠르게 더 많이 얻어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더 많이 빠르게 얻어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뭔가 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결정을 낼 수 있으면은 남들이 얻지 못하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보통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합리적인 사고.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사고한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사고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보통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승자의 저주. 뭐 행동 경제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개념이실 거예요. 이제 리처드 세일러가 말했던 개념인데 보통 뭐랄까요 경매나 이제 그런 입찰 경제 이런 데서 주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한쪽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 어떤 자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해서 원래 그 이제 적절한 밸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베팅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걸 말해요. 결국에 입찰 경쟁에 이겼지만은 그다음에 경매에서는 이겼지만은 너무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거기서 손실을 보는 걸 말하는데 뭐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뭐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이제 적정 가치대로 이제 베팅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근데 이게 사실 뭐 학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너무 합리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 경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적정 가치만 딱 금액을 입찰합니다. 예를 들어 적정 가치가 한 100 정도 된다. 그럼 나는 거기서 뭐 너무 과대평가잖아요. 그래서 한 105 정도 배팅할 거야. 그럼 저는 배팅하겠죠. 그러면 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 한 명은 비합리적으로 배팅을 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120 정도. 어떤 사람은 이 자산의 가치를 120 정도로 볼 것이고 거기다 120 이상의 가치를 또 배팅할 수도 있죠. 금액을요. 그럼 결국에 그 입찰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비합리적으로 배팅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찰 경쟁에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합리적으로 나름대로의 합리성으로 해서 배팅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비이성적인 사람들은 다 입찰 경쟁에서 승리하고 합리적인 나는 입찰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는 대외적으로 볼 때 나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는 엄청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만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를 승자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무엇이냐?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그만큼 그 합리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정보의 측면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이제 사고한다 생각하지만은 그 합리성이 예상치 못한 다른 사람들의 합리성과 충돌함으로 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들고 오자면은 대표적인 게 에어버스하고 보잉의 항공기 개발 경쟁이었어요. 이게 1990년대로 들어갑니다. 1990년대 말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차세대 이제 항공기 개발 경쟁에 들어갔어요. 차세대 항공기 개발 경쟁은요, 뭐 당장 이제 지금 현재 보이는 상황만 보고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고 향후 10년, 20년 항공산업의 미래까지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이제 기반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만듭니다. 90년대 말 당시에 어떤 이제 전망들이 있었냐? 항공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연에 5% 이상씩. 왜냐하면 관광객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사람들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항공 수요를 과연 공항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화두가 되었어요. 근데 이 두 회사가 정반대의 이제 겁니다. 이게 주어진 정보는 동일해요. 주어진 정보 값은 동일한데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A380이라는 초거대 정보제트기 개발에 돌입했고 보잉 같은 경우는 787이라는 초장거리 중형 항공기 개발에 돌입했어요. 그럼 왜 이런 결론을 했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수요가 증가한다. 이건 오케이. 여기 수요가 증가하니까 신공항이 포화 상태로 이룰 것이다. 뭐 싱가포르 창의공항이라든가, 그다음에 파리 샤를드고라든가, 뭐 그런 공항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망했어요. 그런데 그 포화 상태를 줄이려면 공항을 지어야 되잖아요. 공항을 짓는 것은 특히나 선진국에서는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송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수송량을 늘리는 것이 맞다는 결론으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380이라는 한 번에 500명 이상 탑승할 수 있는 비행기를 개발하게 된 거죠. 반대로 보잉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게 늘어난 건 맞긴 한데 수요가 늘어난 게 맞긴 한데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사람들은 직항을 좋아하지 허브공항에서 환승하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래서 엔진 기술이 발달한다면 충분히 발달한다면 초장거리를 직항으로 이제 운항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로 직항 노선으로 787을 직항 노선으로 초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787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땠냐? 사실 둘 다 합리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A380은 실패했습니다. A380은 지금 2019년에 이게 프로그램 자체를 종료했고 지금 787 같은 경우는 1000대 이상 계속 팔려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 팔릴 거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에버스가 뭐 잘못 판단을 했을까요? 잘못 상황을 분석하고 비합리적으로 사고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거든요. 에어버스가 놓쳤던 거 뭐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로요. 중공계 공항들과 항공사들이 급부상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알고 계신 에미레이트 항공이라든가 이제 카타르 항공이라든가 그런 것들 중동 항공사들이 이제 중동의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쪽의 항공사들과 공항이 허브 공항으로서 이제 수요를 쫙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동 공항설 위치, 거기 공항 위치가 너무 완벽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 간에요. 전 세계 어디든 간에 그 중간 지점으로 가지고 굉장히 환승하기 용이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공항 설계하고 이제 모든 환승 방식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380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곳이 에미레이트 항공이었어요. 두바이의 에미레이트 항공이었어요. 거기가 전체 이때까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가져왔습니다. 그 정도로 중동계 항공사들이 이런 허브의 대형 운송을 위해서 A380을 이제 막 구매를 하니까 원래라면 A380을 구매를 했을 수도 있는 다른 나라 항공사들이 안 했어요. 왜냐면은 동일한 조건이 되면은 아무래도 중동 항공사들은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A380을 채택하지 않은 거죠. 대신 지금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787로 올라간 계기도 사실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787이 가장 강조한 것은 비용 절감이 된다. 확실하게 이건 비용할 수 있다. A380이 물론 승객 한 명당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 한 대를 띄우기 위해서 저 한 대를 다 채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총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18쪽으로 많이 옮겨가게 된 거죠. 서로가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행동을 했지만은 서로 다른 결과를 맞게 된 거예요. 그것도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가리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결국에 이 게임에서 이긴 거는 사실 보잉인데 지금 현재 아시겠잖아요. 보잉 현재 상황 좋지 않죠. 에어버스가 지금 보잉을 추월한 지 오래입니다. 그럼 보잉은 어떻게 이제 신형 항공기 개발에서 패하고도 이제 졌는가? 신형 항공기 개발에 이기고도 졌는가? 737 때문에 했어요. 자기네 제일 잘 했던 737. 737이 이제 지금 개발 시기로 따지면 1970년대 나온 거죠. 1970년대 나온 거기 때문에 플랫폼상으로 벌써 50년대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항공사들이나 이제 그런 데서 이거를 계속 737을 유지하기를 요구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고가 터지게 된 거죠. 참 이제 되게 뭔가 복잡한 느낌이 듭니다. 왜 우리가 주어진 상황만 제대로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행동을 하고 결정을 내린다면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건 나이키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이키는 2010년대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고의 이제 스포츠 브랜드로 떠올랐습니다. 2010년대 패션 트렌드라고 하면은 스트리트 패션이라죠. 뭔가 사람들이 편안하게 입고 그다음에 이런 스포츠웨어적인 것을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그런 패션들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거기 최대 수혜자가 나이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는 우리는 이제 스포츠 브랜드를 넘어서서 하나의 패션 브랜드가 되겠다. 왜 우리가 계속 이제 신발만 팔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이커머스가 이제 대중화된 건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커머스를 왜 우리가 아마존 같은 플랫폼에 의존해야 되지? 우린 나이키인데. 그래서 직접 자기네들이 플랫폼 만들고 거기를 통해서 유통하기 시작했어요. 오프라인 유통도 딱히 필요 없다. 지금 현재 오프라인 있는 유통도 이제 온라인 비중 높여버리면 그닥 중요하지 않을 거니까 사람들은 다 온라인에서 주문하는데 왜 굳이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유통사들하고 관계 맺어가면서 마진 손해봐가면서 그렇게 팔아야 돼? 그래서 나이키가 택한 정책은요.
나이키의 패션화와 더불어서 이제 이커머스 정책, 철저한 이커머스 정책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20년대 초반까지 정말 모든 언론과 이제 모든 이제 대형 분석에서 극찬을 받았어요. 정말 잘 됐고 특히나 코로나 터졌을 때 다들 기억하시죠? 코로나 터졌을 때 특히 나이키가 엄청난 수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온라인 전환 잘했으니까 매출 정말 잘 나왔고요. 게다가 직접 유통하고 하니까 마진율도 높습니다. 게다가 한정판 나이키 스니커죠. 정말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그 덕분에 모두가 나이키를 찬양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게 전부 다 정반대로 작용했어요. 나이키가 2010년대에 내렸던 그때 당시의 상황과 정보를 바탕으로 내렸던 판단은 사실 누가 그 자리에 누가 CEO로 가든 그런 판단과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다들 그렇게 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일단 스트릿 패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있고 스포츠 브랜드, 스포츠 그 자체에 집중한 브랜드들이 지금 현재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러닝이라든가 호카라든가 심지어 아디다스마저도 잘 돼요. 나이키가 중국에서 지금 잘 안 된다. 지금 나이키의 성적이 있어서 잘 안 되는 영향 중에 하나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중국에서도요 운동화는 돼요. 러닝화는 잘 됩니다. 근데 나머지에서 지금 다 이제 지금 하강 중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키가 오프라인을 포기하면서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나이키가 그런 뭐 신발 전문 이제 그런 매장에서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70%를 차지한 나이키가 빠져버리니까 원러닝, 호카, 나머지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고기를 다 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오프라인에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고 뭔가 좀 더 건설적인 운동을 찾아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그 나름대로 2010년대 당시에는 주어진 상황 하에서는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는 그래 그런 정보를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합당하지. 생각보다 사람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그리고 남이 보기에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볼 땐 합리적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결국 이렇게 밀리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이키가 근원적인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기회이춤이라는 것은 사실 예전에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먼저 접한다.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내가 정보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정보 비대칭을 통해서 기회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정보 비대칭보다는 정보 해석의 차이, 저는 이게 정보의 해석의 비대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차이가 지금 현재 기회를 만드는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현대는 정보도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상품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올라온 상품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온라인에서 매번 광고된 상품도 얼마나 많아요. 영화 헌트로퍼의 한 장면인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시리얼 하나 사오라고 이제 보냈더니 시리얼을 코너에 갔는데 시리얼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영화에서는 이제 이라크 파견 군인이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그걸 이제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만든 건데 이게 사실 현대인의 지금 모습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도 많고 너무 상품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너무 많은 바이너스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이거를 정말 컴퓨터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경제학은 인간의 제한적인 합리성을 가정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인간은 그렇게까지 합리적이지 못해요. 굉장히 이제 심리학 쪽에 되게 이제 고전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이 한 번에 기억하고 구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이제 음의 차이를 들려주고 뭐 그다음 자극의 차이 여러 가지로 이제 실험을 해봤을 때 공통적인 결론이 났어요. 사람마다 한 4, 5개까지는 잘 구분을 해요. 근데 7개 이상은 구분을 잘 못한다는 결론이 났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은 일정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이런 정보 대역폭이 일정 이상 넘어가면 그 부분이 마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상품을 비교하실 때도 그럴 거예요. 너무 몇 가지 상품을 고를 때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상품들을 놓고 비교를 하잖아요. 장점이 무엇이고 스펙이 무엇이고 이게 어떤 기능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놓고 비교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능에 우수성
진실성, 상품의 우수성을 놓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는 인상만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기억력과 처리력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시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건요, 우리가 그 정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그것이 나의 기회에 새로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요, 예전에는 뭐 비대칭적인 정보 비대칭으로 해서 남들이 모르는 정보, 비공개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지금 사실상 사라진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없진 않을 건데 그게 옛날에 비하면 점점 좁혀지는 시대란 거죠. 인터넷이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이 등장하고 대중화된 이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전부 다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정보도 이제 찾아보면 나오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미 20년이 넘은 시대, 이미 26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된 상황에서 정보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알릴 수 있겠지만 이것도 결국엔 속도적이 되면서 결국은 다 수렴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모르는 정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같은 AI 시대가 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AI를 누르면은 뭐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바로바로 튀어나오니까 금방금방 튀어나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AI한테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정보 비대칭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같은 걸 봤을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같은 걸 보면은 같은 걸 보기 때문에 그걸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여기서 남들과는 어떤 아이디어를 교차할 수 있고 어떤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현재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보의 격차는 사라졌지만은 정보 해석의 격차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남과 관점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많이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고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제공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너무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영역 내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건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저는 이걸 보통 이제 전문가의 문제, 전문가의 딜레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투자도 그렇고 뭐 이제 건강이라든가 이제 뭐 질병 치료 이제 이런 부분, 법률 부분 뭐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필요한데 그 전문가가 전문가인지 어떻게 알죠? 그 판단하는 사람이 나거든요. 결국에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를 알려면요, 내가 그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정도의 능력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분야에서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분야에서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말로 나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만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다고 생각하면 그 의사결정은 실제로는 오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기회의 틈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나의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범위와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범위를 훨씬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치관에 어느 한두 가지 가치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걸 계속 수용하고 이건 아니라고 배척할 게 아니고 일단 수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나의 지평과 경험과 넓혀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이제 지금 현재의 시대에 모두가 똑같은 걸 보는 시대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